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심지어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성인 ADHD 환자가 꽤 늘었어요. 저도 ADHD가 있거든요. 뭔가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신이 없어서 놓치는 거예요. 성인 ADHD 자가 보고 척도가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호입니다. 누구보다 아이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아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진아영입니다. ADHD라고 하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심지어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가요? 산만함이라는 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은 없죠. 어떨 때 산만해지는가? 그리고 어떤 환경이 나를 더 산만하게 만드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산만하게 느끼는 이유가 현대에는 좀 더 자극이 더 많아졌고 페이스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다음 multitasking, a lot of things를 한꺼번에 해야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우리가 산만하다고 느끼게 되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만하다는 것만으로 내가 ADHD인가라고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ADHD 증상이 어린아이들에게 혹은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성인 ADHD 환자가 꽤 늘었어요. 우리나라에 벌써 12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느는 속도로 보면 지금 성인 ADHD 진단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사실 요즘은 ADHD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내가 가끔 무슨 일을 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이거 나도 ADHD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쟤 왜 이렇게 산만하지? 혹시 아닐까? 해갖고 어떻게든 진단을 받고 싶은, 그래서 교수님이 아니야 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이게 뭔가 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가지 자가라는 말이 네.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성인 ADHD 자가 보고 척도가 있어요. WHO와 함께 만드는 건데. 네, 한두 가지만 읽어주시면. Right. So 이게 first part에는 6개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제가 자주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안 그렇다부터 자주 그렇다 5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까? 이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곤란을 겪은 적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 그 다음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도 하죠. 꿈틀 이러는 사람. 몸을 베베 꼬는 예, 사람들 예. 있죠. 제 비디오를 2배속 돌려보면 막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6번,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아프기 전에 진짜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정말 앉아있지 못했어요. 텔레비전도 없어요, 집에.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지도 못해.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 걸 못했어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소파에서 TV만 보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옆에서 울었어요. 그 정도로 내가 나 이렇게 못 앉아있는데 밖에 나가서 걷거나 뭐 자전거 타거나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1시간씩 텔레비전을 봐? 어떻게 뭐 이런 그리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쫄러도 안 나가는 거야. 이게 내 삶인가 이제 앉아 있어야 되나? So this one을 6개에서 4개 이상 매우 그렇다 요 gray area 시커먼 부분에 뒷부분으로 가면. 나오면 가능성 높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전문가에게 가보시라.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라.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거는 한국은 의료보험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세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너무 고민을 많이 하죠. 막 찾아보고 물어보고 막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고 그냥 책 한 권 보시고 근거 같다 그러면 바로 가셔서 ADHD 아까 말했다시피 많은 그 정신질환 진단 중에 정말 가장 연구가 많이 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치료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약한 정도면 어떤 제가 말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해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좀 심하면 사실 약물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가 잘 돼 있는 건데 되게 심하신 분이 치료 안 받아 안타깝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전문가한테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글 쓰는 청년 하나도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집중을 잘해서 글이 잘 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또 1, 2년 글 잘 쓰면서 보냈는데 다시 증상이 또 나타나서 또 한 석 달 약을 먹었어요. 이게 계속 평생 왔다 갔다 하는 맞아. 모양이에요.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많아요. 저도 약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일단 약물 먹는 거 기억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약물을 먹으면은 저는 어떠냐면은 되게 산만하다가 조금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게 막 많이 변하는 건 아니고 저는 약물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왜냐면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잠이 안 오고 네, 잠이 잘 안 오고 뭐 이렇게 좀 두근거리는 것 같고 좀 그럴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월세를 제때 내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던가 뭔가 이렇게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신이 없어서 놓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루틴을 그러니까. 따라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그걸 잘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하거나 뭐 아무 생각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잘 하고 싶은데 이게 놓쳐져.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자주 일어난다. 직장에서 잘릴 수 있죠. 그런 경우 정도 되면은 이제 치료를 받아주면 그 힘들었던 삶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은 정말 제가 치료를 굉장히 권유해드리고요. 그래서 ADHD가 생기는 거를 보면 가끔 이렇게 물으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없다가 어른이 돼서 생기기도 하느냐 이렇게도 물으시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뇌 발달상의 차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에서도 이 증상이 12세 이전에 나타났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뇌를 관찰해보면 전반적으로 발달이 조금 느려요. 그래서 저도 ADHD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네. ADHD 진단 받았고 조금 증상이 중증에서 심한 정도에 속하는데 저보고 이제 의사도 됐고 뭐 교수도 했는데 발달이 느렸던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떤 부분에 특히 더 발달이 느려요. 전반적으로 조금 느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주의 조절 그다음에 자기 조절 파트가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자기 절제라든가 충동성이라든가 주의 조절이 보통 사람보다 많이 느리거든요. 어려울 때가 예, 있어요.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 발달상에서 나타난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ADHD가 있는 분들은 교수님의 ADHD라는 고백에 마음이 좀 놓이셨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정도 통제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자기 조절도 되는구나. 아, 그리고 나도 저렇게 훌륭해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실 텐데 그러면 그 성인들이 어린 시절에 ADHD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ADHD 증상이 있었던 거죠. 보통은 성인 때보다 그때가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었는데 그냥 뭐 아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맡은 책임이나 이런 게 좀 많아지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돌봐야 된다가 직장에 가서 무슨 업무를 맡았다거나 그때 이제 구멍 나는 게 그때 이제 보일 수 있죠. 위기의 순간에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군요. 그 취약한 걸 많이 요구하는 우리가 정리정돈이나 계획해서 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 계획하는 게 나한테 막 쏟아졌어. 그러면 그 허술했던 부분이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진단할 때는 인터뷰를 하면서 중학교 때는 어땠어요? 물어요. 학교에서는 어땠어요? 집에서는 어땠어요? 그때 산만하다 말을 들었다.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됐다. 맨날 뭐 까먹고 갔다. 이거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주저하는 이유가 아까 뇌발달상의 차이라서 여기서 안 나타났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 이때 안 나타나가 이때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ADHD라기보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환경에서의 굉장히 스트레스라던가 다른 것으로 인한 산만함이나 까먹는 거라던가 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인이 가족력,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고 환경적 요인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나요? 잘 보셨어요. 이게 그러면 왜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발달 단계에 왜 이게 나오냐? ADHD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정신과적 진단 또한 그 메디컬 다른 신체적 진단도 대부분이 어떻냐면 유전적 영향이 있어. 이걸 genetic vulnerability, 유전적 취약성. 부모에서 받아온 취약성이 있고 그다음 환경적 영향이 있어요. 그게 두 개가 이렇게 맞춰지면서 발현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질환들은 유전적 영향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것들은 환경적 영향이 강해요. 예를 들면 ADHD와 우울증을 봤을 때 ADHD는 유전적 영향이 조금 더 강하고 우울증은 환경적 영향이 요거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유전적 요인을 타고났다고 해도 환경적 요인이 안정적으로 조성되면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네. 아닐 수도 있다. or 조금만 발현할 수 있다. 네, 조절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되게 강조한 게 유전을 우리가 바꾸기는 불가능해요. 유전적 요인은 어쩔 수 지금은 없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은 확실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ADHD의 protective 환경이 있어요. 보호적인 환경. ADHD 발현을 늦추거나 발현의 정도를 낮춰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에 이은 동생책 산만한 아이를 위한 본질 육아인데요. 이 대목이 주의력 결핍을 몰입력으로 바꿔주는 육아 특별 정보예요. 특별 훈련이기도 하고 이거 마음 끌리는데요.
몰입력으로 바꿔준다고 하시니까.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주의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거 하나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주의가 유지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게 산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들이 무엇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집중 못하다 집중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 어머니들이 보고 계시면 어머니들이 되게 집중 안 되다가 쇼핑 가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 그런 거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되는 파트가. 근데 봐봐요. 우리의 삶이 대체로 집중이 안 돼. 대체로 다 내 관심을 못 끌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한계가 있어. 그거 한계 내가 집중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아이 어떨까요? 그것만큼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몰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부모들이 공부에 몰입하기만을 원하는데 그건 아니다. 아이마다 서로 다른 그 아이가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하나를 찾아라.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이제 세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입시 공부 잘해야 되고 대학교 유명한 데 나와야 되고 그것이 이제 인생을 끌어줄 때는 이제 정말 접히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렇다고는 하겠지만은 이 앞으로는 접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넣으시고 특히 산만한 아이다 아니면 ADHD를 진단받은 아이다 하면 얘들이 제일 못하는 게 틀이나 똑같은 데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안 맞아요. 왜냐면은 아예 나올 때부터 머리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데 들어가는 걸 못해요. 그 대신 얘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특별함, 그 똑같은 데 들어가지 않는 특별함으로 빛을 발해라 그러면 얘들이 더 잘해요. 만약에 음악을 틀어주면서 재밌게 놀아보자 막 나와서 춤춰봐 이랬을 때 오히려 이 ADHD 있는 애들은 선뜻 나와요. 저는 못 나가요. 저는 나가요. 저는 나가요. 저는 뉴질랜드 관광 갔을 때 춤을 자기들 추기를 누가 나와라 그랬어요. 열심히. 뭐 해보라고 나와라 그러면 손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틀에 들어가라. 여기 앉아서 20분 동안 조용히 해라 그러면 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사람이 소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세상에.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 좀 필요해요. 너무 많으면 세상이 혼란해. 근데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특성이고. 근데 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지 이렇게 태어났는지를 알아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면 좋죠. Yes.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봐봐요. 지금 이렇게 태어나다 이렇게 태어나다 이분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요. 여기 중요한 파트고 또 우리 애가 ADHD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진단은 있냐 없나가 될 수 있어요. 진단을 내려야 되니까. 보험 청구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그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 얘기했죠. 이게 이제 ADHD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전적 영향이 75% 정도 그다음에 환경적 영향이 25% 정도 있어요. 근데 유전적 영향이 그러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유전자가 한 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가 아니고 유전자가 수십 개 수백 개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가 달라진 걸 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변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ADHD가 나오는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한 개가 있으면 유전자 한 개가 아니고 그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만약에 100개가 있다 쳐봐요. 100개의 유전자 변이가 ADHD가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아빠가 몇 개 갖고 엄마가 70개 갖게 됐다 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yes, no가 아니고 continuum, 연속성. 쉽게 말해서 저는 15개 갖을 수 있고 교수님은 85개 갖고 그렇죠. 있을 수 있고 Yeah. 이 그 안에는 중간에. 30개 있는 사람, 60개 있는 Right.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진단 기준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다 이래요. 나도 그런데 이러세요. 왜냐면 여기 어디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만 좀 이해해도 너무 우리 아이가 ADHD 있나 없나 그거에 너무 하시지 마시고 얘 특성이 요런 특성이 좀 있나 요런 특성이 있나 또 얘는 무엇에 관심이 있나 그러니까 얘 개별적으로 봐주는 게 그리고 얘가 무슨 일을 할 때 몰입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즐거워하는지는 좀 관찰하셔야겠네요. 요 아이들은 요 틀에 넣으려고 하면 약간 더 근데 사실 너무 틀에 박힌 아이도 자유해질 필요는 있잖아요. 이게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뭐 이를테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복종감에 의해서 내가 힘들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면 확인해 줘야죠. Absolutely.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오래 못 가요. 아, 그렇죠. 야야. 이거 사춘기 그 뒤로 가면 폭발. So 중간 초등 요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그 기쁨을 빌려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낑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래 못 가. 인간 본성이 태어나서 자율적이고 자기가 결정하는 게 없이 누구에 의해서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행복하고 터지는 거예요. 언젠가. 실제로 아이를 관찰하면서 아이의 증상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리고 그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 아이는 쉬운 일도 제대로 못해요. 이거 하나 하라는 것도 제때제때 알아서 못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해법 중에 뇌의 화이트보드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이 말 정말 와닿았어요. 제가 한 가지 이 책에 대해서 뿌듯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존스 홉킨스 있으면서 발달장애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유전적인 내용은 제가 존스
홉킨스 레지던트한테 가르치는데요. 그걸 좀 추격해 놓은 거죠. 아유, 그런 이 책 읽으면 우리가 존스 홉킨스 다니는 기분으로 읽어도 그 기분이 되겠네요.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엄청 많이 넣어놨는데 출판사에서 좀 너무 많다. 예, 그럴 정도라서 제 책의 장점을 말하자면 제가 그걸 겪은 사람의 안에서 표현한 그래서 내가 그 비유를 만든 거예요. 그 화이트보드라는 비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 느끼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되게 애썼어요. 애쓰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뇌과학, 유전학 이걸 잘 접목해서 쓰느라고 엄청 용쓴 책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는 소지품 간수를 잘 못해요. 정리를 못하고 어지르기만 해요. 이런 아이들 있죠. 또 왜 이렇게 시간관념이 없을까요? 조심성이 없어서 조마조마해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럼 왜 이렇게 산만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대표적인 얘기 같고 그리고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요? 네. 이런 해당 왜 늘 다른 길로 빠질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너무 게을러서 걱정해요. 아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군요. 게을르다와 모터가 달린 반대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모터가 달린 것 같은데 우리 시어머니 저를 보면 엄청 게을르다 하세요. 왜냐면 또 해야 될 일은 또 잘 잘하시겠죠. 아니요,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어머니 보셨을 때, 예를 들면 집을 청소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기본적인 일을 안 그렇죠. 한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게을러 보이는데, 또 엄청 내가 관심 있고 쉬지 않고 막.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관심 없는 일은 손도 안 대요. 제가 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저를 좋아하는데,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쓴다거나 뭐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좋아해요. 엄청 몰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모든 것이 조금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걸. 그럼 이제 남편이 괴로워할 수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 거. 교수님 연구실은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제가 임상을 많이 하기 네네네. 때문에 제 사무실이 어서 환자가 오는 진료실이에요. 책상이 있어요. 연구하는 자리가 Right.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산더미처럼. 산더미가 된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뭐 애들은 좋아해요. 애들은 완전 친근감 느끼고 애들은 진짜 저를 좋아해요. 어느 날 상사께서 제가 다른 병원에도 가고 하니까 나 없을 때 누가 이 사무실 서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런 경우 많거든. 그래서 좋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사무실 못 쓰.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상사가 저를 살짝 부르더라고요. 나영 이러면서 부드럽게 부르시더니 이거 정리 좀 해주면 안 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들이 이제 다른 뇌로서 이 부분이 어려운 거야. 근데 그 대신 다른 아이들이 잘 안 되는 뭔가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를 이거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막 청소해라, 막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 거 가지고 20분 앉아 있어라, 막 이렇게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면 얘들이 이 틀 안에 들어가는 게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이거는 이제 가르쳐는 줘요.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연습 좀 시키고 하되 얘가 다른 거에 더 빛날 수 있는 아이인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책에서 말씀하신 특별 훈련이 일종의 그런 걸 수도 있군요. 이 아이가 잘하는 걸 찾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부모님들 너무 용쓰지 말았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뭘 잘하지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걸 다 억지로 찾으려고. 찾아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다 끌어가지고 길을 닦아가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아이들 관찰하면서 얘가 좀 평소에 관심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다른 애들 관심 있는 것도 잘 안 돼. 근데 얘가 이제 반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엉뚱해 보일 수 있어요. 뭐 흙을 갖고 논다거나 도마뱀이 좋다거나 새를 뭐 닭을 키우겠다거나 일반적인 아이들이 잘 하지 않는. 아니면 엄마가 봤을 때 대도 안 해. 그럴 때 네가 그게 궁금해? 왜 궁금해? 그거를 으이그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주고 따라가지고 가능하면 조금 해주고 못하면은 그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흥미와 너가 보는 그것이 소중하다, 괜찮다, 귀하다고 얘기해주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30살 돼서도 흙 파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건 so special, 특별한 거야 하고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군요. 네 생각과 네 흥미와 네 마음은 같이 있다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키우면 내가 얘 길을 안 찾아줘도 얘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서도 약물치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약물치료도 가능하고 일종의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약물치료를 받게 된 경우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나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야, 질문 진짜 많이 하시고 일단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세상에 해야만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극단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Right,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고혈압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그렇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근데 살을 다 빼고 운동을 했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절이 되죠. 그러면 약은 어떻게 돼요? 안 먹어도 되죠. Yes, exactly like that.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만한 게 좀 심해? 앉아있지도 못해? 그러면 약물을 좀 썼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훈련을 시켰어. 얘야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적어. 나 자 타이머 만들어 놓고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그걸 루틴을 익혀요. 제가 루틴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줄여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뇌 발달상의 이슈라고 했잖아요. 이게 뇌 발달이 되면서 좋아질 수도 있어요. 2년에서 5년까지 조금 늦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어른 돼서도 머리가 이제 다 발달했을 때쯤에 조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거기 캐치업을 좀 하면서 그러면은 약을 더 적게 써도 되죠. 그리고 아까 그 어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른에서 아이들은 조금 꾸준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어른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 조금 더 써주고 안 필요할 때는 안 써주고. 그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훈련 혹은 코칭이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평생 조절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비교적 차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교수님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도 잘하실 것 같고 항상 열정적으로 보이셔요. 어떻게 보면 때론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미국에 갔잖아요. 근데 혼자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된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제가 그때는 돈도 없고 제일 후진 집 사서 렌트 해가지고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지금 정리정돈 되게 잘하고 뭔가 깔끔해야만 하는 그런 성향의 아이였으면 적응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산만하고 어수선한 아이들의 장점이 뭐냐면 산만하고 어수선한 걸 불안해하지 않아요.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도 뭐 그게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너 이래가지고 어떡할래? 이래가 인생 어떻게 살래? 이래가 잘하는 게 뭐 있는 이것도 못하는데 뭐가 될래? 그 메시지를 받은 아이가 어떻게 클 건지 아니면 네가 이게 안 되는구나 요건 요렇게 해보자 하면서 그래도 너는 또 요런 유머가 많고 활동적이고 이런 참 좋은 면이 있어서 너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곳 너의 특성이 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찾지는 못하더라도 그 찾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있어. 있다고 얘기해주고 너 안에 그 잠재력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이 학교나 다른 데서 좀 부정적 피드백 많이 받게 됐어요. 왜냐면 틀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부모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근데 누구라도 만약에 그 메시지를 20년을 들었어. 부모한테 또는 온갖 어른한테 그 아이의 정서와 그 아이가 미래를 살아가는 게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 어떻게 건강하던 애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더 힘들어하게 다른 데를 가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이게 좀 어렵지. 열심히 훈련하면 더 나아질 거야. 근데 우리 나영이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고 또 유머도 있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잘하고 이런 어떤 네 특성으로 이 세상에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 생각해봐요. 얘가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이 희망적이게 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안도한 것이 ADHD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안심해도 되겠다 이대로만 하면 그리고 혈령 진단을 받은 어른들도 이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나도 안심해도 되겠다 싶은데 재원이 같은 부모가 나영이 같은 아이를 키우려면 참 힘들 텐데 이 책의 뒷부분에 부모도 돌봄이 필요하다 자기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 강조하는 게 제가 책을 아이를 위해 쓰는 것도 없지 않지만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특별한 아이의 특별한 부모로서 이 정도만 해도 억수로 잘하는 거다. 왜냐면 얘들의 드는 에너지가 다른 애들 한 10명 키우는 것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꼭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다. 꼭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쉬어줘야 돼요. 이게 안 쉬잖아요. 부모님이 애 돌보느라고. 그러면 이 반응이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 너는 이런 게 있을 거야. 이게 그래, 잘 안 돼.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이게 자기가 힘들면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걸 우선순위로 내가 쉴 수 있는 어떤 방책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그날 쉬어야 돼.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한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꼭 쉬는 날을 만든다든가. 내가 뭐 어디 가서 내 일을 좀 숨 쉬는 날. 그다음에 엄마가 지금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한 30분 쉬어야 되거든. 쉬고 나서 더 재밌게 놀아줄게. 쉬고 나서 더 해줄게 하면서 이제 그때 뭐 당연히 아이는 안전하게 하되 조금 잠시라도 또 쉬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미안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내가 해야 너를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메시지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해야 돼. 투자라고 생각해. 사실 조금 전에 ADHD 아동을 힘들게 키우는 부모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말씀하셨을 때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렸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위로의 말을 한 말씀 해주세요. 부모님 일단 이 아이가 나한테 특별한 아이가 왔다. 요거를 내가 특별한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특별한 부모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더 에너지 드는 거 맞아요. 그래서 몰라준다고 너무 서로 하지 마시고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왜 어려운지도 아실 텐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 아이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나한테 반항을 한다거나 자기가 의지로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또는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뇌 발달상에서 이 부분이 어렵다. 요것만 이해해도 갈등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꼭 기억하실 거는 이 아이를 걱정의 눈, 얘를 어떻게 하나 보기보다는 기대의 눈. 이 특별한 아이가 이 세상에 어떤 별이 돼서 어떻게 비춰줄까 좀 기대하는 눈. 이 아이가 오히려 더 독특하게 더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실 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책이 그런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희망을 보여주는 그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제가 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책의 위로만 받으셔도 큰 마음의 짐을 덜어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하시고 다른 자녀를 키우기 또 다른 부모를 상대하기는 더 힘들다라는 거 인정하셔서 서로 각자를 빛낼 수 있는 그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행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람은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르죠. 다른 아이들을 키우기 참 버거우셨죠? 그래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특별한 만큼 아이들도 특별하고 아이들이 특별한 만큼 부모도 특별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부모님들 저희 책과 삶, 책과 사람이 위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